근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바라보면 공이 뒤에서부터 풀어져서 나가야 되잖아. 상대가 전방 압박을 쳤고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친 적이 없었어요. 전반전에 뒤에서부터 빌드업할 때 순조롭게 빌드업이 돼서 정우영이라든가 이재성한테까지 안전하게 볼이 갔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급급한 상황에서 공이 가는 부분 전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슈틸리케 버전 2다. 오늘 보니까 박용우 선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거는 정승현을 빼고 김영권을 냅뒀다라는 거. 요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실상 아시안컵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썼던 조합이 누구입니까? 김민재랑 정승현이에요. 그리고 김민재를 왼쪽에 쓰면서 김민재랑 이기재의 조합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에는 정승현과 서령우 혹은 정승현과 김태환이 나오면서 이 둘의 조합이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오늘 김영권이 살아남았고 김민재가 우측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래도 김민재랑 이기재랑 쌓였던 콤비네이션은 없어지는 거고, 정승현, 서령우가 만들었던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큰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진짜 센터백 투를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물론 김민재 선수랑 김영권 선수랑도 오래 뛰어봤고 같이 월드컵도 뛰어봤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나쁜 건 아니지만 클린스만 호에서는 둘이 같이 뛰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모험수가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문도근은 김영권 선수가 아시안컵까지는 무조건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승현 선수가 나오는 게 맞아. 왜냐면 지금까지 호흡을 그렇게 맞춰왔고 지금까지 경기들에서 그렇게 뛰었으니까. 근데 오늘 경기로서 클린스만 감독님도 김영권이라고 다시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님이 생각이 바뀌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전술이 없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민재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있을 때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영권을 우측에 둬야 돼. 만약에 진짜 쓸 거면 차라리 반대발잡이 센터백 2명을 쓰는 게 맞다 봐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테이션이 나왔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돌려서 나왔고 뭐 스타팅 라인업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런 선수 빠졌다라고 해도 해외파 선수들이에요. 오영규도 셀틱이죠. 이재성 선수도 독일에서 뛰고 있죠. 정우영도 독일에서 뛰고 있죠. 황인범도 지금 즈베즈다에서 뛰고 있죠. 박용우 선수도 뛰고 있죠. 홍현석 선수도 해외파예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뛰고 있는 6명은 결국엔 다 해외파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 6명이 밖에서 나왔다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평상시랑 하는 거랑 다르게 나왔냐? 아니에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바라보면 공이 뒤에서부터 풀어져서 나가야 되잖아. 상대가 전방 압박을 쳤고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전방 압박 치는 팀을 우리나라가 오랜만에 만났어. 이 상대가 전방 압박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을 했죠. 근데 로테이션을 돌렸어도 전술가인 감독은 결국에는 그 공이 정우영한테 들어가든 이재성한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1대1이 황희찬이나 이강인처럼 안 되더라도 공이 거기까지는 순조롭게 계속 풀려나가면서 갔어야 돼.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뒤서부터 빌드업할 때 순조롭게 빌드업이 돼서 정우영이라든가 이재성한테까지 안전하게 볼이 갔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급급한 상황에서 공이 가는 부분 전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쪽 지역에 갔을 때 1대1이 안 되는 거는 괜찮아. 1대1이 안 되는 거는 그때는 선수들도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개인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까지 공이 자체가 안전하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부터가 전술적으로 부족하고 개개인 선수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바라볼 거 한 가지는 황인범이 살아남았고 박용우가 살아남았고 이재성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아시안컵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이 셋 중에 누가 빠질 것이냐. 요것도 되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차피 손흥민은 공미 뛰어야 돼. 어차피 이강인은 오른쪽 뛰어야 돼. 어차피 왼쪽에는 황희찬 뛰어야 돼. 공격수는 어차피 조규성 뛰어야 돼. 그러면은 미드필드 3명 중에 2명밖에 못 뛰는데 어떤 2명을 쓸 거냐. 요게 관건인데, 야, 이재성을 뺀다고? 황인범을 뺀다고? 누가 빠질 거냐는 거야. 오늘 결승골도 이재성이 넣었는데. 그럼 이재성이 당연히 뛰어야 되면 황인범을 빼야 되나? 야, 근데 박용우 선수는 말 그대로 신체 조건이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느낌이 있어서 박용우를 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은 박용우를 중동팀이랑 한다던가 이러면 무조건 주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황인범이냐 이재성이냐야.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 홍현석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경기를 보시면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현석 선수가 진짜 순조롭게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아시안게임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오긴 왔는데 아직 홍현석 선수가 대표팀 주전급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경기로서 나는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보여지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현석 정말 잘하고 있는 유망주 선수 맞죠. 언젠가는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면 이재성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홍현석이 맞아요. 근데 주전급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조금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로테이션을 돌려도 선발 라인업이 먼저 나와서 전반 45분을 뛰고 전반 45분 뛴 다음에 교체 선수를 넣었어야지.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을 빼더라도 이들을 빼면서 교체 선수를 넣어서 실제 경기에서 만약에 0대0으로 경기가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후반전에 교체 선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경기가 변하는지, 어떤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지를 봐야지 교체 멤버를 먼저 쓰고 후반전에 우리 주전 공격수들을 넣는다라는 건 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가 전 개인적으로 선택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전반전에 이라크가 분명히 베스트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베스트 멤버 대 우리 그러니까 약간 로테이션 멤버가 붙어서 경기를 한 다음에 이들이 조금 체력이 빠졌을 때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와서 한 두세 골 넣으면서 2대0, 3대0, 4대0 승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력 노출 안 시키려고 일부러 후보 선수들 뛰게 한 듯이라고 하는데, 상대편들이 여러분들 벌써 지난 우리나라 몇 경기 보면서 전력 분석 안 했겠습니까? 주전 쓴다고 전력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전력 노출은 벌써 다 됐어요. 상대편들은 벌써 우리나라 경기 다 봤어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바레인 경기 봤다라고 하고 요르단, 말레이시아 경기 다 분석했다고 한 것처럼 상대들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해도 오늘 보여진 경기력은 처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나라가 멤버가 좋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현재 황금 세대라고 해도 아시안컵 우승이 그냥 똑딱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우승 가능성이 무조건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조금 그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이 그렇게 쉬웠으면 여러분들 계속 우승했겠죠. 왜 64년 동안 기성용, 이청용, 손흥민, 박지성, 이용표, 차두리 이런 진짜 막 박주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동원 이런 한때 어쨌든 간에 이게 황금 세대다라고 했던 멤버들이 우승을 못했겠습니까? 그만큼 아시안컵이 상대편에 있는 A 대표팀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어느 정도 전방 압박해서 나오고 상대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당하는 것도 꽤 많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후방 빌드업에 준비된 게 없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렇게 월드컵 나가기 전에 벤투호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벤투호가 물론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진 못했죠. 허나 상대가 아무리 압박을 나와도 브라질이 전방 압박을 해도 불어나와서 좋은 장면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은 사실상 뒤에서부터 풀어나와서 좋은 장면을 만든 장면이 있냐라고 하면 없는 것 같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정말 좋은 침투를 해가지고 다이브를 해서 비록 PK가 나오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한 기억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에이스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장이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골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45분을 뛰면서 공을 거의 만진 장면이 안 나왔어. 그것만 봐도 아쉬운 게 아닌가. 그건 붙어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이 정도로 고전하는 거면 일본은 이라크한테 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를 내려치려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올려치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독일 잡고 터키 몇 골 차로 잡고 그러진 않아요 일본이. 근데 오늘 예상외로 여러분들 이라크가 잘하긴 했어요. 못하진 않았어요. 오늘 이라크가 그렇게 더럽게 축구하진 않았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25번에 왼쪽 풀백 그 개자식, 그 자식만 좀 더럽게 했지, 이라크가 전체적으로 오늘 축구를 할 때 더럽게 한 건 아니에요. 한 명의 선수가 좀 젖같이 한 거지, 그 외에 나머지 이라크 선수들이 엄청 더럽게 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전혀 더러운 축구 안 했고요. 뭐 침대 축구도 안 했고, 그냥 그 한 장면에서 선수가 좀 말도 안 되게 쓸데없이 이강인 선수를 때리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지, 이라크가 절대로 막 더럽게 축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라크는 우리 상대로 하는데 뒤에서부터 시원시원하게 풀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이라크랑 우리가 16강에서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라크도 오늘 풀 주전 멤버가 나온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이재성 선수의 득점이 일어났지만 어느 팀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라크한테 더 좋은 기회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 내용은 무승부 내용이었고 빅찬스만 전반전에 2번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은 김승규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나왔고 한 번은 이라크가 못 넣고 후반전에도 한 번 왼쪽에서 뚫려가지고 그 선수가 치고 들어가다가 슈팅 타이밍 놓쳐서 슈팅을 못한 거지. 그 위기 나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한 번 나왔지 해서 전반 2개 후반 2개 이 선수들이 1대1 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라크가 찬스를 은근히 못 만든 것도 아니었거든요. 주갈못인데 조규성 선수의 전술적 역할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규성 선수는 이강인이 어떻게 내가 움직였을 때 더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이렇게 움직이면 조규성 선수는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여줘요. 손흥민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아까 이강인 선수가 안으로 딱 파고들었을 때 조규성이 튀어나오면서 수비 끌고 와주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 본인의 장점과 우리 팀의 장점이 뭔지 알고 그거에 알맞은 플레이를 해주고 오영규 선수는 아직 어려서 뭔가 그런 것까지 볼 여유는 없는 것 같아, 대표팀에서. 그래서 오영규 선수는 자기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 차이죠. 그래서 조규성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보면서 진지하게 제가 장난기 다 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경기 10경기가 이제 넘었고 11번째 경기였어요. 클린스만 후에. 제가 처음에 클린스만 감독님이 부임이 되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10경기 보고 말씀드리겠다였죠. 근데 10경기가 되지 않았을 때 클린스만 감독님의 행보를 보고 그 행보를 보는 순간부터 한 명의 팬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바라보는 감독님이 이렇게 행실을 가져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때부터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비난까지도 했어요. 왜냐? 수만이 형이 우리나라 축구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10경기가 끝났고 오늘이 11번째 경기였는데 11번째 경기 이렇게 하면 안 됐죠. 경기 운영 방식, 경기 방법, 전술적인 부분 그냥 아쉬웠어요. 근데 이 멤버가 주전 멤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후반전 45분은 주전 멤버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슈틸리케 버전 2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때 그 유명 스타 독일 축구 선수들이 하던 축구다. 후반에도 은근히 압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페이스로 바뀌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찬스를 만들었냐 라고 따져봤을 때 못 만들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축구가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넨도 조직력이 있어요. 근데 레버쿠젠이 현재 리그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겠어요? 개인 기량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라리가를 보면 지로나가 지금 2등으로 밀려났는데 승점이 48점으로 레알 마드리드랑 똑같고요. 바르셀로나가 승점 41점이에요. 그러면 7점 차이나 나요, 바르셀로나랑. 그러면 지로나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이 바르셀로나보다 뛰어난가요? 아니잖아요. 토트넘이 개인 기량적으로 현재 3, 4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량급인가요?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 빼고 월드클래스가 없어요, 그 팀에. 근데 토트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상위권에 있죠. 왜 상위권에 있습니까? 감독이 조직력을 만들어놨으니까. 감독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전술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력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국대입니다. 지로나 레버쿠젠이 국대인가요? 국대가 아닌데 그러면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표팀은 소집 기간도 짧고 대표팀은 훈련할 시간도 적으니까 그냥 선수 개인 기량에 맞고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어떻게든 내가 추구하는 색깔을 맞춰서 나오게끔 만들어서 나의 전술을 나오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를 보고 많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금 세대의 멤버에 진짜 소속팀에서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가 잘하고 있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동시에 수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긴 되게 어려워요. 몇 명은 벤치에 있어야 되고 몇 명은 못 뛰고 있고 몇 명은 뛰더라도 활약이 좀 안 나오고 몇 명은 잘하고 있고 이런 적은 있었어도 이 모두가 개개인이 소속팀에서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있기가 힘든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시점인데 진짜 우리나라 대표팀 바라보면 우리나라 대표팀 멤버로 신세대 축구 할 수 있는 멤버예요. 근데 이 시점의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게 저는 진짜 너무나도 아쉽다.